사우디, 화요일에 오펙 플러스로 알려진 산후 동맹국들은 2월의 생산량을 대체로 완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갑작스러운 자발적 감축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생산 증가를 상쇄하는 것 이상이 될 것입니다. 내부 정보를 가진 형님들의 깜짝 이벤트답게 회의가 예정보다 하루 연기되면서 미궁에 빠지는 듯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우디 감산 발표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압류하면서 다시 중동 지역의 석유 수송 관련 불안정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EIA 재고량, 저번 주에 8밀리언 배럴 재고량이 줄었습니다. 이는 5년 평균보다 9%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휘발유는 같은 시기 5년 평균 재고량과 거의 비슷하고 디젤과 난방유는 5년 평균보다 4% 정도 높고 프로판과 프로필렌 재고량은 6% 정도 높습니다. 저번 주에 5년 재고량은 많이 줄었지만 휘발유와 디젤 난방유 재고량은 늘었습니다. 석유 수요, 작년 저점에서 현재 배럴당 50불로 회복 중인 유가지만 소비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올해도 그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겁니다. 올해 유가 상승의 핵심은 백신 낙관론과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가는 대부분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원하는 곳에 가깝지도 않지만 셰일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자본을 조달할 만한 위치 역시 아닙니다. 수요는 제트 연료가 가장 문제인데 항공 여행이 심하게 타격을 받았고 몇 년 동안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소비는 코로나 전에 비교해서 하루에 약 250만 배럴 정도 낮습니다. 휘발유와 디젤은 그나마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이것 역시 올해 2019년 레벨까지 회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산업활동이 코로나 전보다 저조한 편이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 물량 역시 회복이 더딥니다. 떠다니는 해상 저장고, 저번 시간에 전 세계 저장고랑 저장고, 특히 물 위를 떠다니는 오일 탱커선에도 기름이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2월에 4월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해상 부유 저장고의 저장 오일 용량이 80밀리언 배럴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주요 구매자인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이 12월에 많은 양의 원유를 구매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그 세 나라의 정유소들은 이미 전체 정제 생산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거나 심지어 그중 수준보다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원유 부유 저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는 10월에 비해 12월 말에 거의 37% 정도 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18년, 2019년 평균 수준에 비교하면 거의 3배 수준으로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장 많았던 8월 말에는 거의 7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백신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와 현재 도시나 국가 봉쇄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나에 따라 수요 회복 속도가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조지아 선거에서 마지막 남은 상원 2자리를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나 전기차류의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시장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것 같지만 민주당 외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잔치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한 투자자들은 채권과 기술주를 매각하고 인프라 지출과 부양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매입했습니다만 부양책으로 인한 이득이 2년 이내에 시행될 세금 인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다음 재정 패키지가 GDP의 2.7%에 해당하는 총 6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세금 인상과 지출은 연말에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5%까지 올릴 수 있고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 바이든은 28%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조금 낮은 25%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도 경기 침체기에 세금을 올리는 것이 회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상원에는 3명에서 4명 정도의 보수적인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규모 세금 인상에 투표할 가능성이 적을 겁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순부채 16억 달러를 포함해서 QEP 리소스를 22억 달러 규모의 전부 주식 거래로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QEP CEO는 자산 매각을 오빈티브와 다이아몬드백 두 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공개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CEO는 QEP의 미들랜드 유전 면적과 그것과 관련된 미드스트림 사업이 인수의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QEP의 유전 위치가 다이아몬드백의 유전과 가까워서 서로 시너지가 클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QEP 인식권과 별개로 퍼미언의 같은 미들랜드 지역 생산자인 가이던 에너지도 본인의 1063만 보통주와 현금 375밀리언 달러
아라비아에 인수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퍼미안 중에서도 미들랜드가 금살할 땅이지만 이 세 회사의 유전 위치가 절묘합니다. QEP는 그전까지 노스다코타의 백켄 유전 내에 윌리스턴 유전이 주력이었는데 최근 퍼미안 유전 개발로 현재 퍼미안 쪽 생산량이 62%에 달하고 올해부터는 거의 70%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두 회사 다 오일 함량이 높은 프리미엄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의 계약으로 퍼미안 내에서도 미들랜드 비중이 델라웨어보다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퍼미안에서만 총력을 다했던 다이아몬드백이라 추후에 노스다코타 쪽 유전은 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이아몬드백이 QEP를 너무 싼 가격에 인수했다고 하니 정작 오빈티브가 먹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지만 오빈티브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을 겁니다. 주가가 희석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같이 논의 중인 회사로 이름이 나와서 이래저래 아쉽기는 합니다. 하이포인트 리소스 HPR, 보난자 크릭 에너지가 HPR을 376밀리언 달러에 인수할 것을 발표했었는데 둘 다 콜로라도의 DJ 유전이 주력입니다. 이 거래로 보난자 크릭은 올해 31밀리언 달러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가 종료되면 보난자 크릭이 합병된 회사의 약 68%를 소유하게 되고 나머지 32%는 하이포인트가 소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HPR이 매우 싸게 팔린 셈인데 어차피 HPR은 혼자 살아남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2021년도에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회사들끼리 인수합병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시너지 효과로 비용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인수합병 열풍은 캐나다 쪽에서도 핫한데 캐나다 천연가스 회사인 톱파츠가 TVE의 자산을 인수했고 최근 OBE가 BNE를 인수하기 위해 오퍼를 넣었습니다.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 PXD 파이오니어 CEO 스캇은 사우디의 깜짝 감산 소식으로 유가가 50불을 찍은 후에도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서비스 비용이 마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굴착기를 증가시키기 힘들 거고 향후 몇 년 동안 퍼미안 유전이나 다른 미국 셰일 생산량은 5% 이상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스다코타의 백켄 유전이나 텍사스의 이글포드 지역은 이미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으며 다시 예전 같은 전성기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유가가 50불 위로 유지된다면 회사들의 재무표를 개선할 것이고 인수와 합병 등 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이오니어는 최근 파슬리를 인수했음에도 다른 인수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퍼미안의 미들랜드 유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에너지 회사인 인덴버 에너지 리소스의 구매를 고려했으나 거래하기 힘들 것으로 결정났다고 합니다. 선코어는 저번 주에 폴트힐스의 오일샌드 광산에서 불도저와 트럭의 충돌로 2명의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면서 안전점검을 위해 중단했던 작업을 재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광산은 하루에 18만 배럴 정도 생산할 수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4분기에는 하루에 12만 배럴 생산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오빈티브는 최근 2020년 4분기 및 2021년 운영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4분기에는 장기 부채를 257밀리언 달러 정도 줄였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인 부채 감소에 주력해왔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총 부채를 1빌리언 달러 이상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유전의 성능 향상 덕분에 오일과 컨덴세이 생산량이 기존 예상 가이던스인 하루 20만 배럴보다 많은 21만 배럴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2020년 전체 생산량 기준으로 하루에 540 MBOE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MBOE는 Thousand Barrel of Oil Equivalent로 석유와 천연가스는 각각 측정 단위가 다르다 보니 둘을 포함한 석유 환산 단위입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논코어 유전은 생산도 하지 않았음에도 오빈티브가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코어의 작년 4분기 하루 생산량이 778 MBOE였습니다. 그리고 4분기 평균 완성된 유정 비용은 효율성 증가로 2019년 전체 평균보다 약 25% 낮았습니다. CEO 덕 셔들즈는 인사말에서 2020년은 매우 어려운 한 해였지만 고품질 포트폴리오, 업계 최고의 효율성, 해지 프로그램 등 세계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그리고 3년 연속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생산 규모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2021년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올해 유가가 WTI 평균 45불과
뉴욕 맥스 기준 천연가스 산불을 유지한다면 돈갭으로 800밀리언 달러 이상의 현금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2020년 전체 실적 보고는 2월 17일 수요일 장이 끝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2021년 해칭 프로그램도 발표했는데 3분기 발표 때보다 해칭량이 늘었습니다. 올해 유가 상승으로 생산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나 작년 4분기에 하루 21만 배럴이었다는 걸 기준으로 보면 1, 4분기에는 반 이상이 46불 정도에 해칭되어 있습니다. 40 정도는 소합으로 42.8발불에 되어 있고 나머지 80 정도는 3웨이로 탑이 49.41달러 그리고 15 정도는 투웨이로 탑이 45.84불에 되어 있어서 현재 유가 50불을 생각하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2분기부터는 해칭이 상당량 줄어들고 가장 많이 되어 있는 3웨이 칼라스의 가격 기준도 50불 위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반 이상이 해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유가는 높은 게 좋습니다. 천연가스는 오히려 비수기인 2분기와 3분기에 해칭이 더 많이 되어 있고 상당히 높은 가격에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3방향 칼라스에 되어 있는데 가격이 최소 2.5를 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